난 이를 악물고 울지 않았다. 나의 눈물이 그의 주검 위에 떨어진다면 그가 영영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전해받은 유품 속에 온전하게 들어있던 핸드폰을 확인한 순간 난 끝내 통곡을 터뜨리고 말았다. 소리, 소리, 소리. 정인. 통화 중 신호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내가 집을 나서자마자 수민은 또 누군가와 잡담을 시작한 모양이다. 언제부턴가 수민의 통화는 간단한 안부 챙기기나 용건의 전달 정도를 넘어 두어 시간을 넘나드는 한밤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기야 이제 막 세수를 했다거나 발에 티눈이 생겼다거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내일은 무슨 옷을 입을 거라는 둥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하고 있으면 누구나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틈만 나면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상체까지 흔들어대며 조잘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한심하다 못해 불안하기까지 하다. 핸드폰도 꺼버렸는지 소리샘으로 연결을 알리는 메시지만 거듭되어 수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두 개의 통로는 완벽하게 차단된 셈이다. 난 한 번만 더 라고 속다짐을 하며 번호를 꾹꾹 누르다가 기어이 수화기를 패대기 치듯 내려놓고 말았다. 집을 나서서 오는 동안 무언가 내내 마뜩차는 느낌이더니 내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국냄비가 떠올랐다. 나오기 직전 한 소끔 끓여놓으려고 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은 기억은 있는데 불을 끈 기억이 도무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통화 중인 걸 보니 국이 마냥 쫄아붙고 있을지 모른다는 염려는 벌써 접어버렸어도 될 일이다. 어찌된 기집애가 전화통만 붙들었다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를까. 옆에 있음 귀싸대기를 올려붙여도 시원찮겠네. 누구 귀싸대기를 올려붙이려고요? 설마 전 아니겠죠? 혼잣말로 궁시렁거리던 난 뜻밖의 대꾸에 놀라 고개를 쳐들었다. 빠끔 열린 유리문 너머에 미스터 장이 미소를 머금고 서 있다. 그가 그렇게 웃는 것은 퍽 오랜만이다. 몸 깊숙한 곳에 등불을 하나 밝혀놓은 듯 늘 화나던 그가 며칠 전부터 시들어가는 꽃처럼 늘치분했다. 난 직감적으로 그의 일정한 퇴근 시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알아챘다. 우선 길 건너에서 보고 있기라도 한 듯 퇴근 시간에 맞추어 전화를 해오던 그의 애인이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었고 그 일주일 동안 여느 때보다 그는 운동 시간을 길게 잡았다. 틀림없이 좁은 방 안에 앉아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는 조바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일 것이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 어려있는 흥분의 기미가 오늘 저녁엔 그녀가 전화를 해올 것이란 예감을 갖게 한다. 아마도 그들은 그동안 사랑 싸움을 했고 오늘 낮에 화해했을 것이다. 난 오랜만에 보는 미스터 장의 미소에 덩달아 기분이 유쾌해져 그 귀싸대기는 걱정 말라고 짐짓 쾌활하게 응수했다. 그러자 그는 정말 다행이라며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흰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필요하실 때 드세요. 혼자 카운터 지키려면 힘드실 텐데. 엉겹결에 받아서 열어보니 바카스와 피로회복제 한 알이 들어있다. 천성이 곰살구져선지 아니면 거의 매일 10분씩 불통으로 만드는 전화 때문인지 장은 곧잘 먹을거리를 사서 넣어준다. 핸드폰은 요금이 비싸서 그러니 애인이 전화를 걸어오면 통화를 좀 길게 해도 되겠느냐고 예의 바르게 물어왔을 때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어차피 그 시간에는 손님이 들지 않았고 전화 올 때도 없었다. 오히려 괴괴할 만치 조용한 것보다는 사람 소리가 좀 들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했다. 물론 그도 그 정도의 사정은 미리 파악하고 거절당하지 않을 걸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통화 시간이 그렇게 길 줄 알았다면 분명 생각을 달리했을 것이다. 처음엔 쓰잘데없는 얘기로 3, 40분씩 끄는 그들의 통화 시간을 참는데 굉장한 인내가 필요했다. 견디다 못해 대체 무슨 얘기로 그렇게 시간을 끄는가 싶어 엿들어보면 아주 일상적인 얘기들 뿐이었다. 도대체 이런 얘기들을 왜 하고 있는가 싶게 하찮은 대화를 엿듣고 있으면
그들에게 주어진 젊음이 참 무의미하게 생각되었다. 그것은 틈만 나면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는 수민에 대한 우려도 포함된 안타까움이었다. 양말에 구멍이 났는데 엄지발가락이 자꾸 튀어나와. 너 양말 꿰맬 줄 아니? 그딴 걸 요즘 누가 꿰매고 있니? 버리고 새 거 사. 너 오늘 저녁 반찬이 뭐였어?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김치, 쇠고기국. 넌? 난 밥맛이 없어서 국수 먹었어. 너 나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아, 저 공주병. 그런 시답잖은 대화들 속에서도 젊은이들의 사랑은 깊어지는가. 어느 날은 보고 싶다는 말 끝에 입맞춤이 오가고 덜어는 애정 표현이 지나치게 농밀해져 어머나 하는 감탄사를 입속으로 삼키며 살그머니 수화기를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땐 춘하를 보다가 들킨 것처럼 괴란쩍어 얼굴을 붉히면서도 사랑은 극히 평범하고 지루한 대화 속에서도 깊어진다는 걸 새삼 깨우치곤 했다. 그런 속에서 처음의 불쾌함은 잊혀져 버리고 어떨 땐 대화를 엿들으며 혼자 빙그레 웃기도 하고 위안마저 느끼는 경지에 이르렀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전에 장은 벌써 자신의 그림자를 밟으며 복도 끝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간다. 그 훤칠한 뒷모습을 쫓다가 문득 불빛이 더욱 침침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순간 잠깐 동안의 유쾌함은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한없이 찌무룩해진다. 수입이 좀 늘면 등을 모두 교체하고 칠도 다시 하고 방마다 도배지도 바꾸고 싶지만 좀처럼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손님이 줄면서부터 건물의 진기도 다 빠진 듯 마모되는 곳이 부쩍 많아지고 걷어내도 거미줄이 자꾸 생겼다. 생명력이 없는 하나의 구조물도 드나드는 사람과의 교감으로 윤기가 흐르고 더욱 밀도가 높아지는 것인지 매일같이 쓸고 닦고 통풍을 시키는 것도 소용없이 건물은 나날이 초라해지고 있다. 어쩌면 몇 달 동안 불이 켜지지 않은 방들의 깊고 차가운 어둠에 건물이 질식해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시계를 본다. 정각 8시. 이제 곧 장의 애인이 전화를 해올 것이란 기대감에 마음이 다소 느긋해진다. 그들의 통화는 무료한 저녁 시간에 큰 활력소가 되어준다. 그러나 그들에게 들키지 않고 엿듣는 것은 상당한 주의력을 필요로 한다. 그들을 연결하는 순간 들고 있던 수화기를 내려놓는 척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나의 숨소리나 잡음, 그 외의 수상쩍은 소리들이 일절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 특히 감정이 격앙된 그들이 낯뜨거운 장면이라도 연출할라 치면 극도의 집중력 속에서 수화기를 잘 내려놓아야만 했다. 자칫 그 시점을 놓쳐버리면 그들의 망측스러운 숨소리를 고스란히 들으며 나 또한 스멀거리는 욕정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다. 사실 난 장을 만나러 오지는 않고 전화만 하고 있는 그의 애인이 좀 미덥지 못하다. 서울과 부산이 먼 거리라고는 해도 마음이 있으면 몸도 따르는 법인데 매일같이 주고받는 통화량에 비하면 그녀의 태도는 뭔가 석연찮다. 나도 그들처럼 부산과 거제도에 떨어져 안타까운 사랑을 하지 않았던가. 그때만 해도 섬에 근무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쌓이는 그리움을 주로 편지로 달랬는데 그 갈피에 깃든 사랑을 읽어내는 설렘이란 참으로 감미롭고 즐거운 일이었다. 가끔 감정이 과잉 표출될 때도 있었지만 아무리 나누어도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목소리의 덧없음에 비하면 차라리 애교스러웠다. 그런 속에서 어렵사리 통화라도 하게 되면 애타던 그리움이 더욱 갈기를 세우고 나를 겁없이 그에게로 내몰았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더 이상 마음을 다잡을 수 없었던 난 부모님을 속이고 배멀미에 노랗게 시달리며 그를 만나러 갔다. 하루낮 하룻밤의 해우 뒤 그의 배웅을 받으며 돌아오는 배 안에서 비로소 거짓말에 대한 추궁이 두려웠지만 사랑은 이미 나를 여전사로 만든 후였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의 칼날 같은 추궁에 두려움 없이 사실대로 밝혔고 그가 불려왔다. 다행히도 아버진 그날 우리들의 사랑을 인정해 주었다. 결혼 후에도 그는 이따금
나의 그 괴단성과 물불 가리지 않던 열정을 익살스럽게 놀려대곤 했다. 아마도 그런 기억 때문이겠지만 아무래도 그들의 사랑에는 뭔가 미심쩍은 점이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사랑은 워낙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는 나쁜 습성이 있으니까. 그들이 통화를 시작하기 전에 수민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본다. 어쩌면 오늘 중으로 수민과 연결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수민이 전화에 매달리게 된 것은 남편의 사고 이후부터다. 세 식구가 단란하게 살다가 갑자기 수민과 나 둘만 남겨진 환경은 정신적 공황 상태를 가져왔다. 모든 기억들이 밀랍을 덧씌운 듯 응고되어 내가 누구인지 수민이가 내게 어떤 존재였는지 까마득하게 생각나지 않았다. 다만 나와 나를 닮은 한 여자아이가 비눗방울처럼 아슬아슬한 존재로 남아있다는 인식뿐이었다. 마냥 그렇게 지낼 수 없다는 자각이 든 것은 내가 한 남자의 아내였을 뿐만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였다는 사실을 겨우 기억해냈을 때였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기억이 한 줄기 빛처럼 나를 깨웠고 비로소 난 현실로 돌아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여관이 우리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다. 남편이란 나무를 겨우살이처럼 의지하고 살다가 졸지에 가장이 된 나로선 곁눈으로 익힌 그 일밖에 할 만한 게 없었다.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자 수민도 제 위치로 돌아갔다. 그러나 수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시간들은 나의 여관 생활보다 훨씬 가혹했다. 그 또래의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 방과 후면 집에 올 새도 없이 바로 학원으로 갔고 다녀오면 자정에 가까웠다. 아무도 반기지 않는 깊은 어둠에 잠긴 빈집에 홀로 들어서 수민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내게 전화를 거는 일이었다. 엄마, 나 이제 막 왔어. 매시근한 수민의 목소리에 늘 눈물이 어룽져 있는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한창 빛나는 나이에 핏속까지 스며든 아이의 외로움이 안쓰러워 공연히 수다스러워지곤 했다. 그때 난 그렇게라도 아이에게 위안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다. 낮에 바쁜 일과 중에 잠깐 들러 저녁 준비를 해두고 집을 나설 때마다 아이와의 사이에 거대한 맨홀이 있고 그것의 아가리가 점점 커지는 듯한 위협은 수시로 다가왔다. 그럴 때면 일을 당장 그만두고 싶기도 했지만 아직도 난 남편의 유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 외엔 아는 것이 없었다. 예상외로 만만찮은 현실에 짓눌려 어쩌면 난 진작 길을 잃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를 악물고 견딘 끝에 겨우 일이 몸에 익을만 해지자 바로 옆에 초현대식 5층 모텔이 들어섰다. 그 이후 장기 투숙객 외에는 손님이 들지 않은 지 오래였다. 그마저도 근처에 대단지 아파트 공사장의 현장 근무자들이어서 공사가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수록 암담했다. 적잖게 들르던 낯손님들도 새 모텔이 생긴 뒤로는 거의 오지 않았다. 빈방이 느는 만큼 수입은 줄어들었다. 결국 한 사람의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 카운터를 지키는 일뿐 아니라 여관의 허드렛 일도 거의 직접 해야만 했다. 말이 여관 주인이지 실은 여관의 몸집을 유지하기 위한 하수인이나 다를 바 없어지면서 수민에게도 그만큼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대부분의 용건은 전화로 주고받았고 그럴 때마다 난 높다란 벽을 사이에 두고 아이와 점점 유리되는 느낌에 덜컥 두려워지곤 했다. 전화를 끊고 나도 언제나 할 말을 다하지 못한 듯한 미진함이 무거웠다. 그래서 곧 다시 전화를 해보면 수민은 벌써 통화 중이었다. 30분이나 1시간 후에도 계속 통화 중임을 알리는 규칙적인 발신음은 나에게 불안감과 위안을 동시에 주었다. 그렇게 수민이가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은 대가로 날아오는 전화요금은 사뭇 위협적이었다. 그 액수만큼 수민의 외로움이 상쇄되리란 너그러움도 잠깐 더 이상 집착에 가까운 버릇을 방치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어느 날, 난 작정하고 수민의 코앞에 고지서를 들이밀며 다그쳤다. 너 통신회사에 공신되고 싶어?
시내 요금이 10만 원이 넘게 나온다는 게 말이나 돼? 젊은 것들이 나가서 만날 일이지 맨날 방구석에 앉아서 그것도 야밤에 미주알 고주알 무슨 새살이 그리 많아. 당장 그 버릇 안 고치면 아예 전화를 끊어버릴 거니까 명심해. 그때 수미는 어디에 저런 기갈이 들어있었나 싶도록 무섭게 날뛰었다. 차라리 나보고 죽으라고 그래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뭘 하란 말이에요.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끔찍한데. 친구하고 수다 좀 떠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집구석에 혼자 처박혀 있는 날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깟 요금 가지고 엄마가 날 이렇게 몰아세우진 못할 거예요. 밤에 혼자 있는 건 너무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그깟 거라니 네가 수다를 좀 떠니? 잡았다 하면 한두 시간이 우스울 정도니까 그렇지. 수민의 어기찬 항변에 무춤해져 시작할 때의 기세와는 달리 시부적이 얼버무리고 말았다. 수민의 말처럼 아이의 성장은 나의 보살핌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래들의 끊임없는 수다에 의한 것일 수도 있었다. 남편과의 사별 후 갑자기 초라해진 내 꼬락서니를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싫어 두 평 남짓한 공간에 틀어박혀 신문으로 세상을 읽고 남의 통화를 엿들으면서 무료함을 달래는 나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나이에 어울리는 일인 것 같기도 했다. 그러고 보면 수민의 전화하는 버릇은 단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근원적인 갈증일 수도 있었다. 하면 할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마약과 같은 소통의 방법. 그래서 수민은 핸드폰을 남 먼저 구입하고 내게도 장만할 것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은 아닐까. 잠깐이라도 잊히지 않기 위해 혹은 잊지 않기 위해. 하지만 수민의 거듭된 권유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 그럴 마음이 들지 않는다. 끄는 듯한 발소리가 계단을 오르고 있다. 발소리는 12시 넘어 퇴근하는 305호 손님의 것이다. 난 몸을 일으켜 계단 아래를 내려다본다. 사내가 눈이 마주치자 오늘 하루도 무사하셨냐고 먼저 인사를 해온다. 난 그의 익살스러운 인사에 마주 웃으면서 반긴다. 그가 가까워오자 항아리 속에서 오래 묵힌 홍시 같은 술 냄새가 훅 끼친다. 오늘은 퇴근이 이르시네요. 예, 좀 실났고요. 하도 술을 먹어서 그런지 영 맥을 못 추겠네요. 남자는 점퍼를 옆구리에 낀 채 구부정한 모습으로 305호를 향해 걸어간다. 다시 시계에 눈이 간다. 8시 40분. 장의 애인이 전화할 시간은 벌써 지나 있다. 장은 애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아무런 기척도 없다.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는 벌써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운동을 하러 나갔을 것이다. 매일 저녁 그는 1시간쯤 근처 동네를 달린 후 시적지근한 땀내를 풍기며 돌아온다. 그래서인지 그는 단단한 건강체를 갖고 있고 늘 경쾌한 모습에 인사성도 바르다. 비록 공사장의 타일 기술자이긴 해도 그가 지닌 여러 장점들 때문에 그의 애인도 발랄하고 어여쁘리란 선입견을 갖고 있다. 모르긴 해도 요 며칠 사이 연락이 없는 것은 분명 사랑 싸움 때문이리라. 나도 남편과 참 많이도 싸웠다. 돌아서서 10분도 못 가는 싸움을 왜 하는지 이유도 분명치 않았다. 어쩌면 화해하는 재미로 했던가 싶은 싸움은 아이 문제를 두고는 몇 년에 걸쳐 팽팽했다. 수민 혼자선 외로우리란 내 생각과는 달리 남편은 이 고달픈 세상에 한 명만 낳아 듬뿍 사랑하자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과연 남편은 몇 아이에게 줄 사랑을 다 모아 수민을 사랑했다. 그러나 갈 때는 한마디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훌쩍 떠나버렸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운명을 예지하는 능력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숙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 전화벨이 울린다. 아마도 장의 애인일 것이다. 난 얼른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엄마, 수화기를 들기 바쁘게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에도 수민이다. 난 마치 기다리던 전화를 받은 것처럼 반가워한다. 웬일이냐? 네가 엄마한테 전화를 다 하고.
아까부터 계속 통화 중이더니. 미라하고 했었어. 엄마 또 기가 찼겠구나. 수민의 음성은 왠지 오래 울고 난 사람같이 잠겨있다. 난 무언가 꺼림직한 기분에 사로잡혀서 수민의 말투를 주의 깊게 되새긴다. 좀 그랬지. 우리 딸은 늘 이렇게 친구하고 재미가 좋구나 싶었지. 근데 너 냄비에 불은 껐니? 엄마 나가시자마자 껐어요. 근데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 요즘은 전화하는 거 별 흥미 없어요.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안 해도 좋을 얘기까지 다 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말은 그칠 수가 없고, 그러다간 결국 애들하고 꼬일 때가 더 많아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그래서인지 전엔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게 재밌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도 딱 끊지 못하겠는 게 문제야. 왜 이런지.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어. 어떡하면 좋지, 엄마? 요즘 들어 부쩍 시무룩한 것이 그 때문이었나. 수민의 뜻하지 않은 고백에 채증의 뒤끝처럼 명치가 무지끈해진다.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외롭고 위험한 일인가. 누구라도 직접 겪지 않고는 함정과 다름없는 그 허구성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수민이 벌써 그것을 안다는 게 두려워 난 마냥 너그러워진다. 뭘 그렇게 걱정이니? 그게 너한테 위안이 되기도 했잖아. 엄마도 처음엔 네가 너무한 것 같아 싫었는데 이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요새 너희 또래들은 다 그렇던데 뭘. 괜히 심각해지지 마. 그렇지? 엄마 그렇지 않았음 난 너무 외로웠을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수민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멀어진다. 평소 같지 않은 태도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전화를 끊지 못하게 황급히 수민을 불렀다. 하지만 전화는 딸깍 소리와 함께 끊어져 버린다. 내가 집과 여관 사이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동안 수민은 혼자서 사춘기를 넘겼고 무사히 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는 동안 무엇에든 몰두하지 않았다면 수민은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시간들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새삼스레 수민을 뒤흔드는 상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깊고 아득한 물속 같은 아이의 마음에 닿을 수 없어 또다시 마음이 서늘해진다. 그녀는 아직 전화가 없다. 305호실에서 새어나온 텔레비전의 소음으로 복도는 온통 뒤숭숭하다. 이제 곧 퇴근하지 않은 3명의 장기 투숙객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들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빈 복도는 괴괴한 정적 속에 잠겨들고 무료했던 하루가 또 끝날 것이다. 그때까지 그녀가 연락해 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초저녁에 보았던 장의 홍조 띤 얼굴에 난 자꾸 조바심이 난다. 그렇다고 장에게 그동안의 사연에 대해 물어볼 수도 없다. 아침 저녁으로 대하는 장기 손님이라고 해서 그들의 신상에 일일이 관심을 갖는 것은 업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더구나 남자 손님이 대부분인 숙박업소에서는 친절하면서도 냉정한 태도를 잃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만 술 취한 투숙객들의 짓궂은 추파를 아무렇지 않게 따돌리기도 하고 덜어는 맞받아 싸울 수도 있는 것이다. 난 큰 길을 향해 난 쪽창을 열고 밖을 내다본다. 선뜩한 바람에 소름이 오서서 돋는다. 달리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에 드러난 도로와 사람들의 모습이 야광도로를 칠해놓은 것처럼 빛을 발하다 어둠 속에 잠겨든다. 가로수 아래에 자리 잡은 포장마차에서 남모르는 사내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난 창에 기대어 서서 끊어질 듯 이어지는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언젠가 나도 그를 까마득하게 잊게 될까? 이따금 그것이 궁금해진다. 그날은 거센 바람이 하루 종일 휘몰아쳤다. 태풍이 오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귀가가 늦은 수민을 데리러 갔었다. 둘이서 이런저런 하루의 일상을 나누며 정답게 집에 들어섰을 때
전화기에는 부재중 녹음 신호가 발갛게 들어와 있었다. 켜보니 기분 좋게 취한 그의 음성이 익살스럽게 흘러나왔다. 아, 당신 우리 공주 모시러 갔나 보군. 나 좀 취했거든. 당신이 데리러 왔음 했는데, 그, 이런 주책, 숙녀들 앞에서 말이야. 미안. 그냥 택시 타고 갈게. 아, 저기 택시가 오네. 좀 이따 보자고. 그의 거침없는 트림 소리와 능청스런 자책은 우리를 유쾌하게 만들었다. 수민과 난 마주보고 깔깔거렸다. 곧 귀가하리라 믿고 있다가 뜻밖의 비보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그의 장난기 섞인 음성이 계속 귓전에 따라붙었다.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었다. 목소리가 그렇게 또렷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이렇게 귓전에 쟁쟁한데 어떻게 이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그를 이룰 수 있단 말인가.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에 내려섰다가 질주를 멈추지 못한 택시에 부딪혔다고 했다. 난 이를 악물고 울지 않았다. 나의 눈물이 그의 주검 위에 떨어진다면 그가 영영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전해 받은 유품 속에 온전하게 들어있던 핸드폰을 확인한 순간 난 끝내 통곡을 터뜨리고 말았다. 핸드폰의 최근 발신 번호엔 집 전화번호가 여러 번 입력되어 있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긋나버린 교류의 메시지는 액정 화면에 또렷하게 슬픈 증거를 박아놓았다. 인생은 늘 그렇게 간발의 차이로 비극성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것인지. 불현듯 그의 마지막 음성이 되살아나고 심야의 허공을 찢는 그의 비명이 들려왔다. 차라리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면, 그가 마지막 남겼던 말에 웃기라도 하지 않았다면 죄책감을 덜 수 있었을까. 내게 닿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 소리의 함정은 그렇게 깊고 치명적이다. 누군가 내 실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상념에서 깨어났다. 뜻밖에도 장이 문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난 눈가에 스민 눈물을 얼른 훔친 뒤 유리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눈이 마주치자 얼른 외면하는 그의 눈길에 지금껏 본 적이 없는 열기가 혼란스럽게 엉겨있다. 난 벼랑간 불안해진다. 무슨 일이에요? 말을 해봐요. 아가씨 좀 불러줄 수 있죠? 말을 해놓고는 목덜미가 확 붉어지는 장을 보면서 난 내심 당황했다. 그동안 남자들의 모렴치에 어느 정도 이력이 붙었음에도 왁살스런 손길에 옷을 찢긴 것 같은 수치심이 와락 엄습했다. 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 역시 그런 말을 한 자신이 낯설었는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뚫어져라 노려보며 다시 한번 묻는다. 불러줄 수 있죠? 들어가 있어요. 불러줄게. 장은 내 대답을 확인한 뒤에 슬리퍼를 찍찍 끌며 방으로 갔다. 흐르고 있던 시간의 한 부분을 뭉텅 삼켜버린 것처럼 그는 갑자기 달고 다른 중년 사내의 뒷모습을 하고 있다. 단단하던 뒷모습은 윤기를 잃고 입다 걸어놓은 옷처럼 추레하다. 난 그런 그의 뒷모습을 한참 노려보았다. 장이 방으로 들어간 한참 후까지도 난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했다. 어쩌다가 그들 사이에 생긴 균열을 나의 상업적인 행위가 더욱 깊게 할 것만 같아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시간은 어느새 10시를 가리키고 있다. 난 마지못해 전화번호를 누른다. 영빈장인데 아가씨 좀 보내줘요.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그 말을 허겁지겁 내뱉고는 얼른 전화를 끊었다. 난 다리를 껴안고 앉아 견딜 수 없이 공허한 마음을 감싸 안으며 나를 돌아본다. 한 번쯤 있을 수도 있는 일을 두고 왜 이렇게 못 견뎌 하는가. 오히려 장이 좀 특별한 경우일 것이다. 도대체 난 그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나. 그들의 열정에 도취되어 언젠가 완성될 그들의 사랑을 애타게 기다린 걸까. 그리하여 남편의 죽음과 함께 추억 속에 갇혀버린 나의 사랑을 보상받고 싶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마음을 안고 난 거리를 뒹구는 낙엽처럼 쓸쓸해진다. 그때 경적을 깨뜨리며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틀림없이 그녀일 거란 예감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친다. 난 낚아채듯 수화기를 집어든다. 영빈장이죠? 301호 좀 부탁합니다. 높고 맑은 음성. 장의 애인이다. 난 펄쩍 뛰어오를 듯 반가운 마음에 오랜만이라고 왜 그렇게 연락이 없었느냐고 주책 없이 아는 척을 한다. 하지만 곧 실수라는 걸 깨달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당황했는지 아무 대답 없이 얕은 숨소리만 불규칙적으로 들려온다. 난 자책감에 휩싸여서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는 301호의 연결 스위치를 찾는다. 그러나 그녀가 전화를 끊어버릴 것만 같아서 마음이 옥죄어 번호판이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가까스로 신호를 넣고 나자 손에 땀이 끈끈하다. 녹색 불빛이 깜빡이며 벨소리가 건너간다. 난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며 숫자를 센다. 1번, 2번, 3번. 장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웬일일까? 장은 틀림없이 방에 있고 아마 애인의 전화라는 것도 알 것이다. 난 배를 연거푸 눌러댄다. 이쪽의 낌새를 눈치챘는지 수화기 속에서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가느다랗게 새어나온다. 난 수화기를 집어들고 그녀가 묻기도 전에 그가 잠시 나간 모양이라고 거짓말을 둘러댔다. 어긋난 돌적이처럼 헛돌고 있는 그들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될까봐 점점 조바심이 난다. 좀 이따 다시 해볼래요? 운동 간 모양인데 나가는 걸 못 봤나 봐요. 알죠? 미스터 장이 밤마다 조깅하는 거요. 참 끈기 있고 예의 바르고 싹싹한 총각이에요. 난 은근슬쩍 그를 추어 올린다. 그러나 되받는 그녀의 말투는 냉정하고 사무적이다. 조깅을 해요? 밤에요? 그런 얘긴 처음 듣는데요. 하긴 우린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아직도 많죠. 이젠 그런 건 저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역시 안 만나는 게 좋겠다 하더라고 말만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요, 그간 함께했던 시간 때문에 전화까지 안 할 수는 없었다는 말도 함께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전화를 안 하면 미스터 장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지 말고 나중에 다시 전화해 봐요. 아, 아니, 내가 방에 한번 가보고 올 테니까 끊지 말고 기다려요. 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린 서로를 잘 모르거든요. 말만 잘 전해주시면 돼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더 말릴 새도 없이 전화는 차갑게 끊어지고 모기소리 같은 기계음만 귓전을 맴돈다. 서로를 잘 알지 못했다는 그녀의 말이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아 난 전화기를 멀거니 내려다본다. 설마 밤마다 전화를 하던 그 아가씨가 아닌 건 아니겠지. 분명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까지 했잖아. 그렇다면 전화를 통해 시시콜콜하게 오가던 그 숱한 대화와 사랑의 속삭임과 행위들은 다 뭐란 말인가. 저녁마다 나에게 미소를 짓게 만들고 위안을 주던 그 무수한 제잘거림들은 결코 환청이 아니었다. 난 두서없는 꿈속을 헤매는 듯 혼란에 빠져 좀처럼 깨어날 수가 없다. 조심성 없는 발소리에 고개를 든다. 비쩍 마르고 멋없이 키가 큰 여자가 계단을 올라서는 게 보인다. 몇 호예요? 난 벽에 기대 앉은 채 301호를 가리켰다. 여자가 남학신같이 높은 슬리퍼를 딸깍거리며 장의 방 쪽으로 걸어간다. 장의 방 앞에 서 있던 여자가 뜨악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무렴해진 시선을 거두어 다시 301호의 문을 노크했다. 방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난 얼른 내 실문을 꼭꼭 여며 닫는다. 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창밖의 소음들에 귀를 모은다. 차들의 경적 소리, 분주한 발소리, 누군가를 고함쳐 부르는 소리들이 한꺼번에 귓바퀴로 몰려들어 마치 길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다. 지루한 정적을 뚫고 벼랑간
여자의 앙칼진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뒤이어 어느 방문인가가 과당 부서지는 듯한 소리를 낸다. 난 놀라서 벌떡 일어섰다. 내가 미처 고개를 내밀기도 전에 매무새가 다 흐트러진 여자가 씨근덕거리며 문 앞에 와서 우뚝 선다. 저런 새끼한테 사람을 불러주면 어떡해? 왜 그래요? 사람을 불렀으면 볼 일이나 볼 일이지. 모가지 늘어뜨리고 한참 앉았더니 다짜고짜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벽에 박아버리잖아. 그럴 자식이 사람은 왜 찾아? 아유, 머릿속에 옥신거려 죽겠네. 저런 자식은 뜨거운 맛 좀 봐야 돼. 전화 좀 줘. 우리 왕초 부르게. 여자는 팔을 걷어붙이고 부산을 떨면서도 방문을 열고 내다보는 305 남자를 향해 눈을 찡긋거리는 걸 잊지 않았다. 덧백거리는 몸짓과 달리 부끄러움도 노여움도 그다지 느끼지 않는 기색이어서 난 얼른 여자에게 돈을 쥐어주며 달랜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까 그냥 좀 가줘. 시끄러워봤자 피차 좋을 거 없잖아. 저 손님, 그럴 사정이 좀 있어. 사정 좋아하네. 살다 살다 별 이상한 새끼들도 다 봐. 정말 사장님 봐서 참긴 하는데 저런 새낀 당장 내보내요. 여자는 차비를 쥐어주며 등을 떠미는 나를 못 이긴 척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어내리며 계단을 내려간다. 상체만 내민 채 그녀의 뒷모습을 졸린 눈으로 지켜보던 305호 남자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장이 저녁에 뭘 잘못 먹은 모양이라며 몇 마디 거들다가 방문을 닫는다. 그 방에서 새어나오던 텔레비전 소리가 뚝 끊기자 바깥의 소음이 그 자리에 뭉텅 밀려든다. 흐릿한 빛을 발하던 형광등 한 개가 서너 번 깜빡거리다가 기어이 꺼져버린다. 복도는 낮아진 조도에 더욱 침침해진다. 난 무기력하게 천장을 올려다본다. 이따금 질주하던 택시들의 급정거 소리가 불길하게 들려오고 취객들의 고함 소리가 허공을 가른다. 난 아까부터 숨죽여 우는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 그의 울음은 깊고 어두운 동굴의 밑바닥을 흐르는 물소리와 같이 음산하고 처연하다. 장은 좁은 방의 침대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부스스한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고 있다. 사랑을 잃은 그의 가슴은 얼마나 황폐해지고 있을까. 난 뜨거워지는 눈두덩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른다. 미스터 장,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의 질문에 가파르게 오르내리던 장의 어깨가 서서히 가라앉는다. 이윽고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본다. 단정했던 그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일그러져 전혀 낯선 얼굴이 되어 있다.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니 말이 됩니까? 내뱉는 말 속엔 배반감을 다스리지 못한 분노가 배어 있다. 서로를 잘 모른다는 말에 나도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나쁜 기집애. 장의 미간이 사납게 좁혀지고 말투에 날이 섰다. 건네주는 화장지로 얼굴을 훔친 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벽에 몸을 기댔다. 우린 폰팅으로 알게 됐어요. 장난처럼 시작된 관계였죠. 그러니 애초부터 서로에 대해 알려고도 안 했고 알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 아는 거라곤 전화로 주고받은 부정확한 정보들 뿐이었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에 대해선 처음부터 관심도 없었어요. 걔 말처럼 다 아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하나도 모르는 게 우리들 사이였어요.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걔가 진짜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고 싶었어요. 공사가 끝나 서울로 가면 걔를 만나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었다고요. 그냥 전화만 하던 사이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내 심정을 얘기하면서 한번 만나자고 하니까 걔가 싫다더군요. 그리곤 갑자기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어찌어찌 해서 오늘에야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전과 같은 시간에 전화를 하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전화가 없으면 영영 끝인 걸로 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어요. 정말 간절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끝이란 걸 알았죠. 늦게 걸려온 전화는 가벼운 동정이었겠죠. 머릿속이 암전된 듯 캄캄해지며 풀먹인 모시처럼 얼굴이 빳빳해진다. 난 먹먹해져서 그를 바라본다. 그의 얼굴 역시 물이 빠져나간 갯벌처럼 쓸쓸하고 황량하다. 사랑을 잃은 자의 더없이 슬픈 얼굴이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그녀가 그랬듯 그 역시 말끔한 얼굴로 출근할지도 모른다.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뒤척임 속에서 그가 잃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극히 사소한 잡담뿐이었음을 불현듯 깨닫게 될지도 모르니까. 깨닫게 될까? 아무리 주고받아도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소리의 소멸을. 난 그 방을 나온다. 내실에서 끈질기게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다. 정막을 가르는 벨소리는 밤고양이의 울음소리처럼 불길하다. 난 벽을 짚고 걸으며 벨소리가 그대로 끊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벨은 잠시도 쉬지 않고 그악스럽게 울어댄다. 엄마, 수화기를 들자 쉰 듯한 수민의 목소리가 튀어나온다. 목덜미에 차가운 물방울이 똑 떨어지는 것 같다. 수민은 하루 저녁에 2번씩 전화를 걸어온 적이 없다. 불길함이 사나운 불길처럼 마음을 어지럽힌다.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나의 긴장한 목소리에 수민이가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하소연한다. 엄마, 웬일인지 아무하고도 통화가 안 돼요. 다들 집에 없어요. 나만 두고 다들 어디로 갔을까요? 나 혼자 있는 건 정말 싫은데 다들 수다쟁이인 나를 따돌리기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전화를 안 받아요. 수민의 목소린 떨고 있다. 떨고 있는 수민을 끌어다 가슴에 품어주고 싶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 얜 그럴 때도 있지. 오늘따라 다들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지. 어떻게? 같은 시간에 다들 이렇게 늦게 어딜 간단 말이에요?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뭔가 내 속에 가득 차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엄마? 수미는 언제부터 단 하룻밤의 침묵도 견디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일까? 어쩔 줄 모르고 거실을 서성이는 수민의 모습이 떠오른다.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한테 해봐. 밤을 새워서라도 엄마가 다 들어줄게. 내가 다 들어줄게. 어? 난 아이를 전화기 속에 끌고 나오기라도 할 듯 간절하게 매달린다. 엄마도 참 우리끼리의 얘기를 어떻게 엄마한테 해요? 엄마하고 우린 코드가 다른 거려. 아, 다 소용없는 짓이야. 끊을게요, 엄마. 수미는 벼랑간 전화를 끊어버린다. 난 막막한 심정으로 우두커니 앉아있다. 어느 방에선가 한숨 섞인 잠꼬대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세면실에 채 잠그지 않은 수도꼭지에서 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간신히 일어나서 거리를 향해 난 창을 열어 젖혔다. 차가운 바람이 휘몰려 들어와 벽에 걸린 달력을 펄럭 들춘다. 화려한 네온 불빛과 자동차들의 난폭한 질주 속에서 어둠은 깊어가고 포장마차 옆 공중전화 부스 속에서 어떤 술 취한 사내가 금붕어처럼 연신 입을 뻐끔거린다. 난 수민에게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창을 닫고 돌아선다.